사람을 대하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할까요?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는 얘기 물어보고요. 늙지 않고 젊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젊게 사니까 오래 살고 오래 사니까 젊게 사는 거지 한 가지인데 왜 두 가지를 물어보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살았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늙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하고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제가 살아보니까 아마 이렇게 살면 젊게 오래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70년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 학교에 가보니까 선배 교수님들이 회갑이 됐다 해서 뭐 잔치도 하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65세 정년이 돼서 학교를 떠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나야 뭐 감감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25년쯤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됐습니다. 근데 해갑은 됐는데 내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뭐 늙은 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늙은이 취급을 합니다.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요새는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요새는 무슨 일로 손이라 하세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노는 것 같이 지구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늙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가 늙었다고 하니까 아마 내가 늙는가 보다. 그래도 이제 65세가 되면 정년되니까 학교 떠나야 하는 거죠. 5년밖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5년은 좀 열심히 살고 일도 많이 해야겠다. 그 열심히 오늘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늙었으니까 떠나라 말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고 지금 돌아가라.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늙고하니 나한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을 가장 귀하게 가장 가볍게 사는 책임은 내게 있는데 정년돼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긴 나가지만은 내 인생까지 버릴 수가 있는가 봐요. 내 인생까지 내가 버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성별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별회 끝나고 이제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인사하면서 나 오늘 65세로 늦둥이로 연세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사회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는데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
무서운 얘기가 웃대요. 이제 졸업하고서 일한다 하니까 늙으니까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학교 떠나서 이제 사회인이 된 거죠.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글 쓰는 것도 더 좋은 글 쓰려고 노력해 보고요. 또 제가 이제 종합교수로 있으니까 꼭 네 권은 이건 내 인생에서 남겨놓고 가야겠다 하는 책이 4권 있었는데 하나는 학교 있을 때 끝냈고요. 3권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책 한 권 그런 거 쓰려고 하면 뭐 앞뒤다 합하면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것도 지나고 또 열심히 공부하니까 사회가 또 호응이 있습니다. 강의도 해달라고 그러고요. 강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나는 대학을 끝내게 되면 좀 한가롭고 내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사회는 학교보다 넓으니까 일도 더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쌓여있고 이거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 열심히 일하니까 80까지는 가네요. 80까지 쭉 일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누가 80대 했다면 다 늙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80대 돼가지고서 이젠 어떡하지,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 친구 가운데 안비옥 교수님도 있고요. 또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님도 정말 다 좋은 분들입니다. 한때 이분들이 이제 우리 문화 사상을 이끌어왔으니까요. 우리 셋이 이제 다 동갑이고 같은 분야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철학계 삼총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문화보다도 철학 문화가 좀 올라가 있었고 그 올라가 있는 위에서 세 사람이 제일 일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던 때입니다. 우리 한 번 셋이서 어떻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굿을 합니다. 병아리도 까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있고 황금기가 있었을 텐데 그 생각해 보니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50쯤부터 시작했겠지 그랬는데 선진인 국가는 그게 가능합니다. 국민 성장이 높으니까 이제 가능한데 우리와 같이 정신적으로 후진 국가는 50까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가지고 뭐 부지런 일하는 것 같아도 인생으로서 철이 들었단 말이죠. 내가 날 믿을 수 있는 나이도 못 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해 주지도 않고 나도 누구 볼 때 이제 이만하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겠다고 하는 나이는 인생의 나이는 50까지는 안 된다 말이죠. 그 몇 살쯤부터였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60이 되니까 철들을 것 같다. 60이 되니까 철들을 것 같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60에 철이 들었나 생각해보면 철이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한번 내 친구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 교수가 영문과의 어느 후배 교수가 금년이 해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영문과의 선배 교수가 그 얘기 듣더니 저 친구가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게 누구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돼요. 나도 60에 철이 안 들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60쯤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철들게 되더라. 그럼 그때부터 몇 살까지가 좋았는가?
성장하는 동안은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늙는다 안 늙는다 하는 것을 다른 데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성장 못하겠다, 더 성장을 못하다, 그럼 늙은 겁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하게 되면 그럼 늙은 건 아닙니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셋이 다 똑같이 60에서 75세까지는 충분히 성장했다. 책도 쓰고 또 가연도 하고 또 호흡도, 책에 대한 호흡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백일 선생이 이제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는데 그게 76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5세까지는 철들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그 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도 좀 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셋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이만큼 80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죠. 더 성장하는 건 좀 어렵고 어떻게 하면 되냐. 80쯤 됐으니까 연장해보자. 돈을 내니까 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연장해보자.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셋이 생각하다가 90까지 가보자. 90까지는 노력하면 갈 테니까 가보자. 그리고 이제 셋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게 90까지 가네요. 김백일 선생님도 99에 대해서 세상 떠났는데요. 세상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뭐 꾸준히 일했고요. 안병옥 선생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때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지막 방송이 됐겠죠. 얘기하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을 좀 많이 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75세까지는 성장하고 90까지는 연장되더라.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을 저도 맞이하게 됐는데 90대니까 확실히 뭐 느껴지는 거니 두 가지인데요. 나 혼자 남았구나 말이죠. 이제는 나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 없고, 함께 일할 사람 없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그 생각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누구 하니 늙었나 보다. 이제 나도 늙었는가 보다 말이죠. 늙었다, 나 혼자 남았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이상하대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만 해도요. 90세가 넘으니까요. 다 세상 떠나요. 내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살아있어도 밖에 나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으나 마나고 그렇죠.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나도 늙었고 이제는 뭐 내 인생을 내가 좀 접어야겠다. 이제는 끝낼 준비를 좀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좀 이제 일도 돌리고 말이죠. FA 여행도 많이 가다가 미국 캐나다에 우리 교포들에서 강연도 많이 가는데 90이 되면서 이제 나 늙어서 더 못 올 테니까 작별 인사도 하고 말이죠.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90이 돼가지고서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떡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인생인데 말이야. 네 인생은 내 건데 갈 때까지 가보라 말이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럼 몇 살까지 가볼까 생각해 보니까 95세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 5년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그때 조서도 나오고요. 또 뭐 이런 가연도 계속하고요. 90대까지 행급 95세까지는 잘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기는 신체는 늙지만은 정신은 이 정체를 늙는 게 아니라구나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나이가 늙는다 하는 게 세 가지인 줄 알아요. 첫째는 늙어가니 신체가 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늙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민관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의 한계, 그거까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건데 95세까지 가봐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몸은 늙었지만은 정신은 전체로 늙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냥 가봤습니다. 그런데 97세가 됐습니다. 한번 조선일보에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한 해 동안에 좋은 책을 많이 쓴 사람들, 또 좋은 문장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나도 끼어 있어요. 나 혼자 생각해, 이게 내 나이가 지금 97세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다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예요. 나만 97세예요. 근데도 내가 봐도 문장은 그 당시 쓴 게 제일 나아요. 지금 내가 읽어봐도 소용사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뭔가니 문장 속에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 정서가 남아있어요. 내 책을 이렇게 97세 될 때까지 사람들이 읽어준다 하는 건 뭔가니 젊지 않아 젊었다는 거거든요. 아주 감정도 젊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97세가 되니까 이게 내가 괜찮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보고 얘기했습니다. 너 아직 안 늙었다. 괜찮다. 남이 인정해 주는데 늙었다고 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몇 세까지 갈까 한 100세까지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됐습니다. 100세 한 1년 내로 99세가 됐는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우리 신문에 칼럼을 좀 써달라 하고 부탁이 왔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 이 신문사에서 다 쟁쟁한 사람들, 70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고 글 쓰는데 100세 앞에 놓고 있는 나한테 칼럼을 써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거나 내가 잘났거나 아마 잘났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요청하면 쓰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3년을 썼어요. 그 3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분량이 좀 많아졌거든요. 거기서 작은 책으로 2권이 됐어요. 근데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보니까 중국 독자가 생겼어요. 근데 내 생각에요. 그 이상하다. 내가 쓴 책 가운데 40대 말에 쓴 책 한 권은 일본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다가 이번에 100세가 넘어서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겠다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래서 끝나고요. 동아일보는 이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이번 금요일에 동아일보의 칼럼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중앙일보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신문에 좀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하는 일을 안 하고 칼럼만 쓰면 괜찮은데 하는 일을 계속해 하면서 칼럼까지 또 써달라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좀 이렇게 힘이 겹죠. 두 가지가 이제 그런데 하나는 민관이 내가 내 글 쓸 때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길게 쓰거나 짧게 쓰거나 그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 신문에 칼럼을 써보니까 그 몇 자 안에 내가 가지는 생각을 꼭 맞춰야 하니까 그 힘들어요. 그 사사를 압축시키기도 하고요. 또 표현을 좀 더 바꾸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관이 늙었다고 해서 또 운동력이 안 모르지만 운동선수는 늙어서도 경기장에 나가면 지진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지진 않아야겠단 말이죠. 좋은 글을 써야겠다.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람은 신체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보면요, 다 그럴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선수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나이 들면 그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는 잘 이제 조절해 가는 사람이 건강하게 이제 오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정신은 이건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늙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면 정신이 늙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살아보니까요, 정신이 늙고 안 늙고 이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격이 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특별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종교적인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알고 있는가? 늙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압니다. 우리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 생활에서 자기 수양을 쌓은 사람들은 인격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수양하고 내가 나를 키우는 인간적인 노력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분들은 늙지 않고 좀 오래 일하고요. 또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누구보다도 오래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첫째 책임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하고 몇 가지 변화가 옵니다. 첫째 변화는 이제 이런 변화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70년대에 갈 때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고요. 65세까지는 우리 교수들은 직장에서 일하고요. 그걸 이제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갔으니까 인생을 두 단계로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인생을 세 단계로 살았습니다.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같이 출발하니까 80 넘어서 90까지 제3단계를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해감만 돼도 늙었다고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60대에서 늙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지, 70쯤 되게 되면 내가 늙었나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80쯤 돼야 내가 이젠 늙었는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자꾸 이제 길어지고요. 건강 수명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내가 100세가 됐을 때입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선물을 보내준다 그러대요. 그래서 뭐 보내주려나 하고서 기다리는데 선물이 왔는데 지폐가 왔어요. 지폐가 와서 지폐 입고 오래 살라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뭐라고 썼는 거 아니에요. 조선 왕조 때는요, 전국에서 80 넘은 사람에게 임금님이 지폐 보냈대요. 근데 이제는 80 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로 올라왔다 그거 돼요. 근데 내가 이제 100세가 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요 120세 돼야 청와대에서 집회 입고를 여러분이 그때나 돼야 이제 갖게 될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자꾸 이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인생을 세 단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가 제일 소중한가? 그런데 교육을 받는 기간은 나를 위한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과 더불어 제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 나 같은 이제 연세대학교와 나, 근데 그걸 끝내고서 사회를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그 삶의 단계는 사회와 더불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다가 직장을 통하다가 사회까지 가니까 더 귀한 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제 보면요,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 줘야 사과꽃을 하지, 열매 주지 못하면 사과꽃을 못하는 거죠. 사과나무 자신이 없는 이제 굿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열매를 사회에 주는 나이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60세 넘어섭니다. 65세 넘어섭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고도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만약에 60에서 80까지의 내 인생이 없었다 하게 되면 나는 사회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건 이건 70 넘어섭니다. 70에서 85세 거의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세 단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걸 미리 생각한 사람은 괜찮고요. 생각 안 한 사람은 옛날식으로 내 인생을 짧게 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옛날은 청년기까지가 인생의 단계고요. 장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가 이제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노년기도 길고 장년기도 길고 또 청년까지도 길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년기는 30까지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요. 장년기는 30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70까지, 어떤 사람은 80까지, 저 어떤 사람은 85세까지가 장년기입니다. 하면 노년기는 언제쯤 시작되는가? 80 이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청년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년기가 길고요. 노년기는 짧아졌습니다. 그 내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나하고 여러분 시대하고 또 다르십니다만 이제 내가 생각해 보면 내 노년기는 언제 왔는가? 길게 보면 80점 넘어서 온 것 같다. 그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으로 노년기 언제쯤부터 왔나? 90부터 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장년기가 길어진 거죠. 그만큼 사람은 사회에서 일하게 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변하느냐? 30까지가 이제 교육받는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의 의미, 교육의 가치의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은 다 지금도 이제 우리 학교 생활하면요, 학교 교육은 교육이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은 교육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회교육이 학교교육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에 가보게 되면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행복 수준이라고 할까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그 덴마크 같은 데 가보면 고등학교 졸업교육까지는 나라가 다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 법관이 이제 변호사, 판사가 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대학에 갑니다. 그건 다 공짜 공부하니까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대학을 안 가면 등록금을 없습니다. 유럽은 다 그랬습니다. 요새 조금 달라지지만은 대학생도 공짜입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전문직을 가질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걸로 충분하지. 좀 사회교육을 위한
더 어려운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독일 같은 데도 요새는 좀 달라졌는데요. 고등학교 졸업반이 24명쯤 졸업하는데요. 너희 대학 가고 싶으니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5명, 6명쯤이 대학 지망합니다. 그밖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공부해가지고서 고생할 거 뭐 있냐고 좀 편안히 사는 게 좋지 그렇습니다. 사실 저 미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파티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내 오른쪽에 60 가까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라고 그러긴 좀 미안하고요. 아주머니쯤 되는 나이가 있는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보고 한국서 온 교수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교수냐 뭐 가르치냐 그래요. 그래서 철학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철학교수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랬다고 제일 처음 묻는 거에 명관이 결혼했냐고 그래요. 결혼을 왜 물어보는가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죠. 그럼 다행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둘째 아들이 철학교수인데 40이 돼도 결혼을 못했다. 부교수 돼야 교수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위 다 얻고 다 여러 대학에서 이제 실은 겨쳐가지고서 부교수자 갔다니까 40까지는 결혼도 못했거든요. 그 자기 아들 결혼을 못해서 무척 걱정했는데 최근에 자기 여자 제자가 결혼해줘서 이제 결혼했다고 하죠. 그 나보고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요. 그 어려운 걸 왜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 안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남이 가니까 갑니다. 뭐 목적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희망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교육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교육의 의미가 달라졌다 하는 게 민관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어떻게 보는 거에 좋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에 충청남도 어디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면서 소회자가 교수님한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 뒤에 60점 넘어 보이는 신사예요. 그분이 이제 손 들고 일어서더니 저는 교수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언젠가 한번 교수님을 뵈고서 고맙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오늘 교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연 듣고 찾아왔는데 고맙던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장에 취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이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와 같이 이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윗자리 좀 아래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학을 못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책을 맡지 못하고 밑에서만 일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나이에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키워가는 길이 없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 하면 내가 방송에서 방송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젊은 학생들 위해서 그런 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방송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일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백리길이다. 그러니까 백리길 가운데 초등학교는 10리, 중학교까지는 20리, 고등학교까지는 30리. 이 교육은 나라가 맡아서 해줍니다. 선진국가 정부 이제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30리는 나라가 교육을 시켜주었으니까
30년 기차를 타고 온 것 같지. 그도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70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70리가 더 중요한 거지. 30리 왔다고 끝나면 인생을 버리는 거죠. 또 대학을 다닌다 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10리 더 기차를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나머지 60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60리를 내버리게 되면 내 인생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야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리고 70리 내버립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야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전도 했지. 그래서 60리 내버립니다. 그 생각 버리라고 말이야. 그 생각 버리라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60리, 70리니까 공부해서 내가 나를 키워서 100리길 가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몇 사람 내가 직접 소개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공무원 가운데 김수학 씨라고 되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학교 못 다녔지만은 마지막에 높은 공직까지 다 차지하고 뭐 대구시장도 하고요. 경상북도 도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90리 걸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저 제약회사 가운데 정근당 제약회사 있죠? 그 이정근 회장도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자주 만나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약을 팔다가 해방되니까요. 제약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아주 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 정근당에서 동남아시아나 중고등학교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교육은 누구나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그 사람이 나보고 얘기하면서 뭐하니 내가 그 방송하는 걸 듣고서 내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공부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공부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는 말이 뭐하니 제가 있는 회사가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은 사장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 교수님의 방송을 내가 못 들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인사드린다고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전 지금도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길 가는 거지 대학에 갔다 안 갔다 그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고 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러고 하니 정치가로 성공한 사람, 기업가로 성공하는 사람, 또 사업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학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입니다. 정지용 회장이 대학 나온 거 모르시죠? 올세 대학 왔어요. 이병철 회장은 중동 중고등학교만 나왔거든요. 대학 나온 길이 없거든요. 근데 뭐 그 큰 기업도 다 이끌어가는 거죠.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학교 못 다니는 거 사람이지만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공부하는 사람이 젊게 삽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늙도록 일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글쎄 좀 내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지금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할지 모릅니다. 책도 더 읽어야 하고요. 또 쓰기도 해야겠고요. 또 이제 이런 가연 같은 데 갔잖아요. 가면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내 제자들하고 함께 갑니다. 사람이 그 세상이 빨리 변해서요. 내가 지금 연세대학교 가게 되면요. 내 제자도 다 이런 조명까지 계세요. 제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연 가요.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하고 같이 가연 가도 그래도 가연 김 교수님이 그래도 좋지. 그 얘기 들어야지 못 들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그만큼 공부한다고 하는 거
생각한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게 사는 길, 오래 일하는 것에 늦게 일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 사회 공부는 내가 하고 안 하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여러 가지 드리면 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내 경우를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과연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내가 나를 교육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많이 실망하고요, 자기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권하고 싶은 건 좋은 종교신앙을 가지라고. 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을 준다고. 그리고 인격이 키워준다고 하죠. 그런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인격을 키워주는 건데요. 내 경우를 내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중학교를 가난학과정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중학교 마치고서 대학에 가겠다 하는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학교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교육은 좋아요. 초등학교 교육은 좋은데 암만 생각해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의 인격 수준이 높았고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내 인격 수준은 낮은 것 같아요. 내가 교육을 받아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교육은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그건 마찬가지인데 인격은 역시 중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보다 높아지겠다 말이죠. 근데 그 인격을 높이는 길은 그 당시에는 대학 가는 겁니다. 대학을 가봐야겠다. 근데 고맙게도 집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내가 뭐 너희 동생들 데리고 굶어 죽기 하겠냐, 내 친구들이 다 대학 가는데 너도 고학을 해서라도 가봐라 말이죠. 그 용기, 그 어머니로서 그 아들에게 대한 그 사랑, 그 권고가 있어서 이거리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대학 다녀볼 테니까 가겠다고. 그래 1년을 하고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끝나고 나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중고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가르치다가 이제 공산치하에서 2년 후에는 탈북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좀 늦게 왔습니다. 가을 학기가 되고요. 학기도 시작되고 그랬을 테니까 내 친구들, 선배들은 대학 교수들들도 많이 있고요. 나는 북한에서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교육은 뭐 마찬가지인데 제일 생각이 뭐이거 아니 대학 교수들은 학문의 수준도 높고 인격의 수준도 높은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학문에 대한 열정도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밖에 나가면 인격도 대학 교수들만 못한 것 같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끝내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할까 아니면 대학의 교수로 진출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또 다른 세 대학에서 이전 전쟁도 끝나고 그랬는데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그 연세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간 때 이제 내가 두 가지 희망했습니다. 그 민관이 이전 학자로서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가능해질 거다. 두 번째는 민관이 내 인격도 중고등학교 선생 때보다는 좀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사회 어디 가든지 보람 있게 살 것이다. 그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이건 제 경험이다. 가서 가만 보니까요, 학문에 대한 열정, 또 인격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정말 좋은 선배님들을 모셨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격은 다 나와 비슷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긴 있었지만은 인격 수준은 괜찮았다고 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계 통해서 목사님들을 많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수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 그분은 인격이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젊어서 존경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그분들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가니까 인격은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소중해요. 그 인격은 내가 주지 않고 학문만 열심히 했으면 되겠다고 학문 좀 열심히 하니까요. 한 5, 6년 지나니까 이게 변한다. 내가 이전 밖에 나가도 누가 보든지 교수답다, 교수다운 교수가 됐다, 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내게 영향을 주던 민관이 학교 안에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격이 높은 거, 그겁니다. 기독교계 통해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을 통해서 인격이 올라갔고요. 또 우리 불교계 되는 스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인격이 올라가는데 그건 자기는 모릅니다. 사회 나가게 되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인격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마는 한 10여 년쯤 대학에 있고 나니까요, 이젠 내 인격도 이젠 뒤지지 않는다 말이죠. 그럽니다. 그리고 좀 요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세대학에서 이제 해마다 정년퇴직하는 교수가 있고요. 또 새로 오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 새로 오는 교수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난 원로 교수니까 얘기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럼 내가 꼭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 있는데 세계의 제일 좋은 대학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좋은 대학 가면 우리 대학하고 뭐 다른가 물어보면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보면요, 총장이 누구인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총장의 초대를 받아온 교수들은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총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교수를 학교로 모셔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배 교수를 보고 뭐라는 거 아니, 학문은 학문답게 총장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체 우리 교수들이요, 가게 되면
자꾸 출세하고 싶어서 뭐 이제 승진하고 과장되고 학장되고 그런데 그건 이제 교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내 친구 안비옥 교수 얘기했는데요. 안비옥 교수가 나 만나더니 그래요. 저번 때 제가 보낸다고 그래요. 김생희 혹시 지방대학에서 무슨 총장으로 와달라 그런 부탁 안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 2번 부탁이 있었다고. 근데 사양했단 말이죠. 왜 사양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수로 오려면 가겠다고. 그러니까 총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거 할 사람 한테 가는 거고. 교수는 교수다운 교수를 시작해서 교수를 끝나는 거지 총장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난 그렇게 해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비옥 선생님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또 지방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게 뭐라고 결정하세요? 그래요. 내가 뭐 실내 뭐 기사도 나고 뭐 그러니까 총장 할 줄 아는데 난 못한다고. 나는 학자지 행정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 뽑아가라고 말이죠. 나가 추천하는 거 추석.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교수다운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젊게 사는 길, 또 오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사람이 일을 하는 동안은 성장하게 돼 있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 보람을 느끼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게 오래 삽니다. 그 내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좀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느꼈으면 좋을까?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 평생을 이제 가난하게 쭉 살았는데 말이죠. 연세대학교로 가고서 한 3년 동안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생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38선을 넘어올 때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와서 한 6, 7년 동안 중고등학교 이제 선생을 있는 동안에 안전히 좀 제필했는데 교감직 해를 맡을 때는 집도 있고 집도 학교에서 줬으니까 했는데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는 집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은 또 많아졌습니다. 6.25 전쟁 때 북쪽에서 동생들 어머님이 오고요. 내 어린애들도 수가 많고요. 그래서 아마 나 혼자 월급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에 10명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복급 하나 받아가지고 10명이 살자고 하니까 집도 없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 한 3년 동안은 무척 고생하고요. 건강도 나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3년 동안 고생했더니 한 대학에서 나한테 좋은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는 건 다 그만두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전임대우 해드리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시간 강사 많이 나가던 거 다 그만두고요. 두 대학의 공급을 받으니까 안돼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초생활이라고 할까요? 자녀교육이나 뭐 먹고 사는 데는 이제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집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애들을 맡고 고생했는데요. 이화대학의 어느 교수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을 팔 수도 없고 갑자기 떠나니까요.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집이 비게 되겠는데
정화 살아달라고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팔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계 넘었죠. 전대빈별이라고 할까요? 가난한 생활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번 아주 큰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어느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목적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가 있는데 그 기초 강연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교장회에서 결정을 건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가 그 학교 교감으로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꼭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토요일 오후에 오도록 교습하라는 말이죠. 그래 올라온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제자의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가서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같은 토요일에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 내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가게 되면 강사료가 많습니다. 대구 가게 되면 강사료가 그 절반도 잘 안 됩니다. 또 삼성그룹은 시내니까 뭐 교통부 가지고 고생 안 합니다. 대구 가면 토요일 하루 종일 고생해야 합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강원할 때 같으면 나 못 간다고 말이죠. 나 손해보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거절했겠는데 이제 내 생활이 좀 안정됐거든요. 안정되니까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은 뭐하니 내가 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래도 하늘과 사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항상 돈 벌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만 살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네 인생이 하는 게 뭐냐 말이야. 그 교육자 자격이냐 말이죠. 생각을 바꿔라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 제자 보고서 아무래도 내가 삼성그룹에 선약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고 내가 더 좋은 강사를 소개해 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아주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 책임은 아니고요. 제가 빈손으로 내긴 해야죠. 그래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꼭 내가 소중한 일을 보이고 수입 때문에 너무하기 때문에 못 가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다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처럼 늦게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나에게 너 오늘 잘했다. 가능할 때는 수입과 돈이 목적이지만은 이전에 기초생활을 됐으니까 무엇이 더 귀한 일이냐, 무엇이 더 소중한 일이냐, 이제는 일의 가치를 찾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육자나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생활을 바꿔라 말이죠.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 쭉 사니까요. 그 생활을 바꿨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돈과 수입을 위해서 살 때는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그 수입도 끝나고 일도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이냐 가볍는 일이냐고 일의 가치를 찾으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 만들고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요.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늘는 거죠. 달라졌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일할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해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피곤이 없어요. 암만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즐겁고요. 그 사는 게 보람있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니까 이렇게 생활이 변하는 거구나. 수입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뭐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고, 일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3분의 2까지 사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 가까이 됐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오래 쭉 하고 나니까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뭔가 그때까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일 알고 있으니까요, 일마다 목적이 다르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목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천수를 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뭐냐 말이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과 인간적인 삶을 도와주는 거고요.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천한직업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면 그 이상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이냐,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이냐. 출세했다, 뭐 장관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뭐 그거에 좋은 일이 아니고,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됐다. 그 일이 소중합니다.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교통에 불편을 주지 말고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관이 일에 대한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가치는 일을 사랑하는 거지만 이건 신앙적인 가치가 말이죠.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이건 종교적인 일의 가치다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왔는가? 전에는 수입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돈을 지출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런데 모든 기업가들이, 모든 정치가들이, 교육자들이 그 생각만 가지고 살면 그 이상 더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 가르쳐준 분 가운데 한 분이 공자님 같은 분이고요, 석가님 같은 분이고요, 예수 같은 분이 그거 가르쳐준 겁니다. 선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수 받는 직업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을 해라. 성공을 얘기하지 말고 일의 보람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비용을 쓰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제일 부자냐 하고 물어보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더 많이 주는가? 내 마음과 정성과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생애를 사는데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하면 이게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쭉 드리고 종합해보면 가장 젊게, 가장 오래 인생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이고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버리게 되면 내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게 되면서 내가 인간다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우리 도산 한철호 선생님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인천 선생이나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크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에 도움을 준다.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고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란다. 그 이상의 인생은 없단다.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새롭게 성장하고 항상 많이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준 다음에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서요 새 출발할 수 있고 우리가 나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새로워지고요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와 같은 나이가 되게 되면 꽃같은 보답을 느낍니다. 다 하늘 인사가 미구하니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삽니다. 저도 아주 부끄럽게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나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90이 넘어서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상을 준다고 다 결정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 대학이니까요,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의사도 있고 이제 교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상을 받고서 뭐라고 인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답사라고 인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 내가 그랬습니다.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받았다고 받긴 받았는데 사실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격은 없다고. 큰 무슨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훌륭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고 내가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한테 상을 주니까 상을 받긴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 받을 자격은 하나만 있다고. 그 하나는 뭐이가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주는 사이라고. 그걸 받겠다고. 제일 어려운 때를 살아왔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서 고생해왔고 그랬다고. 그래서 주는 사이는 받겠는데 내가 그 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걸 민구하니 고생 많이 했지만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주고 지방에 가보면 다 잘 사는 걸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대가가 내 행복입니다. 행복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강연이셨네요. 박수 한번 크게. 어떤 행복하게 되는지를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아, 정말 가슴에 이렇게 많이 새겨두셨나요? 네. 자, 지금 1시간 넘게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강연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께 궁금한 점 아마 이 시간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좀 질문해 주실까요? 맨 처음에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네. 자, 질문. 우리 맑은 소리 맑은 날의 김민희 대표님.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였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셨습니까, 교수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교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요. 네, 교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글쎄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할까요?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할까요? 제가 90이 되면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외국에 나가 봐야겠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의 강연을 좀 많이 다녀서 내 제자들도 많이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못하니까 한 번 더 가야겠다 해서 90이 돼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내 딸들이 셋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 저는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을 일만 끝내고 가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주간 동안 우리 여행을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가서 이제 2주간 동안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한 번 이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딸 셋하고 나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내 막내딸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사는 건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전쟁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왜 애들 6씩이나 나가지고서 고생한지 모르겠다고 하죠. 어머니 생각해보면 그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다고 산악회 집안 가서 큰절내고 드리고 어머니 고마워요 인사라고 하겠는데 계시지 않고 그 어머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 거 한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 내가 옆에 있다가 야 엄마가 고생 안 했으면 너희 둘은 태어나지 못했다.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 인생이 있고 그랬지 그런 생각을 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철없을 땐 몰랐다고 내가 아들 딸을 낳아서 키워놓고 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셨구나 정말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이야 깨닫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딸이 철들게 된 거 몰랐는데 철들고 나니까 알았거든요. 그 내가 내 딸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엄마 보고 물어봐라. 엄마 다시 우리한테 오신다고 하면 언제 오실래? 그 엄마가 뭐라 그럴 거 아니? 너희들하고 고생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그런 때가 와도 고생하기 위해서 가는 내가 가겠다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고생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걸 겪고 나면 내가 잘했다. 그때 그 고생하긴 잘했다. 내 제자들 위해서 그래도 많이 애썼던 것이 잘했고요. 친구들 위해서 정성을 바쳤던 게 잘했고요. 사랑의 선물을 많이 준 때가 제일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양구에 가게 되면 저 자그마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하고 안병 선생하고는 90이 넘었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니까 양구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동설기 때 못 볼 것을 해드리겠다고 그 기념관도 생기고 우리 안병 선생은 나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이제 나도 얼마 후에는 갈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새로 집을 지어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안병 선생 기념관이 있고 내 기념관이 있고 그런데 두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살아라. 그게 행복하다 말이야. 돈 많다고 해서 뭐 부자라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살지만은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내 아내가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내 아내가 남긴 말은 이거 아니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도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가 하면 정말 사랑이 있는 고생을 경험한 때 아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 궁금한 점 여쭙고 싶은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어디 계신가요? 네. 아,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으면서 103년 동안 참 많은 상처도 많이 입으셨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50년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교수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다 감싸 안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으로 베풀고 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편안한 길만 고생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됐다 하는 것도 남 모르는 고통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작곡을 했고요. 유명한 소설을 썼다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 체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받는데 그것을 질투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시기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 사람은 상처를 더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상처를 나눠 가지고 고통에 동참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가서는 말없이 슬퍼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고요. 기쁨을 느끼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내가 나눠줄 때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요. 병을 고칠 때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좋은 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고 공감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실패했던 사람을 실패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좀 많은 걸 배우고 느껴서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손잡는 사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제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하니 석가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사랑을 받고 그것이 인생인데 더 높은 의지, 더 사랑 있는 고생을 나눠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참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렇습니다. 점점 나이 들면서 친구들이 먼저 이제 세상 떠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무로 세상을 떠나는 이제 선배 교수들은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이제 세상 떠나게 되면 진심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평생 내가 살아본 동안에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는 누구 하니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그게 다 다시 채워내겠다고. 다 없애버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거에 죽음을 앞에 놓고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를 함께 나눠 가지는 거, 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동물에게는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도 교수님 수영을 하러 다니는지 궁금하다고. 아직도 수영을 하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네. 또 뭐 좀 사소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어떤? 그만할까요? 아쉽지만 우리가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고 많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을 간직하셨죠? 네. 자.
오랫도록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남을 이런 명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